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대단원 두 번째 들어가죠. 생동하는 지구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화산 지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공부하는 단어는요. 개정되고 나서는 출제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지진 화산은요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수능을 대비한다면 첫 번째는 판구조론과 관련해서 지각 변동, 지진 화산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질 재해, 화산으로 인한 재해, 지진으로 인한 재해 이런 것들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신 문제도 챙겨야 되죠. 내신 문제에서는 조금 개정 전에 강조했던 부분들도 당연히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선생님도 조금 그런 면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보통 여기서 중간고사가 끊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내신도 잡고 수능도 잡을 수 있을 만큼 지진과 화산 첫 번째 시간 생동하는 지구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네, 두 가지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지진 그리고 화산입니다. 화산과 지진. 네, 더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지진대와 화산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메인으로 정리할 거 하나씩 정리하면요. 화산은 용암의 성질에 따른 화산체를 주 개념으로 다룰 거고요.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파동, 지진파의 성격이라든지 혹은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방법, 이 관점으로 해서 각각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까지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 지진과 화산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연결이 될 판구조론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도 정리를 같이 해두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화산부터 선생님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화산이 뭔가요? 화산. 우리가 화산활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로 해보면요. 지하 깊은 곳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는 걸 화산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화산활동은 나타나지 않지만 영화라든지 간접적으로 경험 좀 하셨죠?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분출한답니다. 어떻다고요? 기체, 그리고 고체, 그리고 액체가 모두 분출이 돼요. 뭐 사실 선우가 없을 정도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게 다반사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가스가 먼저 나옵니다. 기체, 바로 우리가 화산 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화산 가스는 어떤 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화산 분출 직전의 환경을 보여준다든지 현재도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보여줄 때 달걀 썩은 냄새, 황 냄새를 많이 표현을 하죠. 가스 중에서 이산화황 이런 것들. 그래서 화산가스 중에서는 이산화황과 같은 성분이 제일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성분은요. 대부분이 바로 수증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성분이 방금 언급한 것처럼 주로 산성을 많이 띱니다. 이산화탄소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산화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 화산이 분출한 다음에 바로 비가 내리기라도 한다면 이 가스 성분들, 산성을 띠는 가스 성분들이 빗물에 녹아서 같이 내릴 테니까 토양이 산성화될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은 수증기다. 실수 많이 합니다. 꼭 기억 하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체, 이런 거죠. 마그마가 빵 하고 분출하니까 주변에 있던 암석이 화산 폭발의 충격이나 화산가스로 부서져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화산 쇠설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쇠설이란 단어 굉장히 어색하고 받아들이고 쉽지 않죠. 몇 번 언급했습니다. 부술쇠, 가루설이라고 해서 이 용어가 포함하는 것이 바로 선생님이 고체, 즉 화산 쇠설물에서 여러분에게 언급해야 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암석 덩어리가 화산 폭발이나 화산 가스에서 부서졌다고 했죠. 네, 그래서 화산 쇠설물은요, 무엇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앞에 화산이라는 글자는 생략을 할게요. 화산진, 화산재, 화산역, 화산암계 이렇게 다양한 화산 시설물들이 존재하고요. 화산 진재력 암계 쪽으로 갈수록 입자가 커진답니다. 아, 뭐만 기억하면 된다. 화산 시설물의 입자 크기에 따라서 다양성이 나타나는구나. 이 중에서 들어봤을 법한 게 바로 화산재죠. 우리 한반도 지질할 때 화산재가 쌓여서 응유암이 된다. 공부했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액체입니다. 액체는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마그마와 무엇을? 용암을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달라요. 글자도 다르잖아. 용어도 틀려. 마그마고요. 라바입니다. 그 벌레 그 라바 말고 영어로 라바예요. 이 용암과 마그마의 아주 원초적인 차이다. 이렇게 얘기해. 즉 여러분이 대답해 보라 뭐냐면 땅속 깊은 곳에 있을 때는 마그마고요. 이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했을 때는 용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화산이 폭발을 하면 화산 가스가 빠져나간다고 했죠. 따라서 화산 폭발 전 마그마 상태에서는 가스를 많이 포함했기 때문에 마그마와 용암을 구분한다면 마그마가 가스 함량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화산 분출물은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다룰 게 바로 용암입니다. 다시 말해 용암의 성격에 따라서 화산체의 형태가 다르답니다. 용암의 어떤 성격인가? 네, 용암의 화학적, 화학 성질에 따라서 이 용암이 식어서 만드는 화산체가 달라지는데요. 이 화학 성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얘기를 합니다. 주로 SiO2라는 성분이고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한반도 지질을 공부할 때요. 화성암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가 식어서 된 돌이었죠. 근데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시면요. 마그마, 이제 용암이라고 용어를 달리 써야 되겠죠. 용암 같은 게 분출되었을 때 굉장히 넓은 범위에 분출하면 땅 혹은 이런 화산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좀 좁은 범위다 이러면 암석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죠. 선생님이 한반도 지질할 때 화성암을 주로 냉각 깊이, 냉각 속도 여기에 따라서 구별했죠. 산출 상태. 자, 하나 더 언급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 풀면서 화학 성질, SiO2 함량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선생님이 화산 파트에서 메인으로 다룰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화학 성질, 즉 용암의 성질에 따라서 화산체가 어떻게 달라지나? 화산체뿐일까? 분출 비용도 달라진답니다. 자, 그 내용 교재에 있는 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세요. 용암의 SiO2 함량이 달라지면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용암의 SiO2 함량이 많아지면요. 용암이 끈적끈적하답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끈적끈적하니까 잘 흘러가진 않겠죠. 유동성은 적은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화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킬라우에아 화산과 피나투보 화산입니다. 킬라우에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와이고요. 피나투보는 필리핀입니다. 두 화산 모두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화산 활동을 하는가 둘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격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조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굉장히 조용히 분출한다고 해서 그냥 분출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출형 이런 표현도 쓰고요. 격렬하죠. 한 꼭대기까지 뭐 짐작컨대 성층공까지 화산재가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폭발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화산 활동이 왜 달라진다고요? 네, 용암 속에 포함된 SiO2 함량이 이런 결과를 미친답니다. 그럼 또 볼게요. 자, 이거예요. 화산체에 따른 분류. 앞서 얘기했죠. 용암의 성격에 따라서 화산체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예요. 자, 각각의 가파르기를 보면요. 순상화산이라고 표현된 거 완만해요, 여러분. 종상화산이라고 표현된 것은 굉장히 화산체가 가파릅니다. 우리가 완만하다, 경사가 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삼방산도 한라산도 모두 제주도랍니다. 말씀을 드렸죠.
방패를 엎어놓은 것처럼 완만한 거고요. 순상화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사가 가파릅니다. 선생님, 그러면 성층화산은 뭔가요? 네, 일본의 후지산을 우리가 성층화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화산이 꽝 하고 폭발을 할 때 뭐 용암, 화산가스, 화산재가 분출이 되는데요. 성층화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여러 가지 비중 중에서 용암의 비중이 커. 다음번에는 화산 세설물의 비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용암과 화산 세설물이 교대로 쌓인 것을 우리가 성층화산이라고 하고요. 일본의 후지산이 대표적이랍니다. 그러면 화산체의 경사를 비교를 했을 때요. 상대적인 높이는 순상이 제일 완만하고요. 순상보다는 성층이 가파르고요. 성층보다는 종상이 훨씬 더 가파르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걸 무엇이 결정한 거라고요? 네, 바로 이거죠. 사실 지금도 이 내용이 출제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비중이 달라졌다는 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예전에는요, 이게 하나가 한 문제가 나왔어. 근데 지금은 이 아주 뭐 보기 하나로 이런 식으로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한반도 지질에서 화성암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도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SiO2 함량에 따라서 함량이 작을 때 그리고 함량이 가장 많을 때 각각 현무암질, 유무암질입니다. 당연히 중간값도 있어요.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안산암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SiO2 함량이 뭐 52%나 66%나 수치를 기억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걸 출제하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더 많은지 적은지를 비교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양 끝값만 비교를 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현무암과 안산암을 비교하면 안산암을 마치 유무암질처럼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안산암질과 유무암질을 비교해야 되는 상태면 안산암질을 현무암질처럼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극단적인 값 두 가지만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됐나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는 현무암질 용암이 식어서 현무암을 유무암질 용암이 식어서 유문을 맞는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라고 한반도 지질에서 언급되었던 화성암, 현무암 떠올릴 수 있을까 해서 다시 언급해 드렸습니다. 됐나요? 자,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용암의 성질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성격을 성도 비교를 해야 돼.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못해요. 선생님도 그렇게 따지면 너무 헷갈려. 그래서 조금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것끼리 묶어드릴게요. 그래서 보세요. 1번. 그리고 유동성과 관련해서 4개를 한꺼번에 정리하고요. 점성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3개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온도까지 해서 큰 카테고리로 4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럼 볼게요. SiO2 함량은요. 현무암질보다 유문암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선생님 제일 큰 값을 가지는 것들만 필기를 해드릴게요. SiO2 함량을 결정하는 것은 점성입니다. SiO2 함량이 커지면요. 결합력이 커져서 점성이, 즉 끈적끈적한 정도가 커져요. 따라서 유무암질이 값이 커지겠죠. 용암이 점성이 크면요. 끈적끈적한데 유동성이 클 수 있을까요? 잘 흐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유무암질은요. 유동성은 적습니다. 그럼 말을 달리하면요. 현무암질은 네, 유동성이 크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현무암질은 유동성이 커. 킬라우에와 용암이 흐르는 것, 화산에서 용암이 흐르는 것과 강물이 흐르는 걸 흑백 사진을 딱 두고 보면요. 이게 용암인지 강물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유동성이 크답니다. 그러면 그런 유동성이 큰 용암이 식어서 된 화산재 경사는 완만하겠죠. 그런 화산재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표적인 거 쓸게요. 순상화산이라고 했고요. 순상화산의 대표적인 예를 제주도 한라산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 큰 값만 써드렸습니다. 그럼 유문암질은요. 유동성이 작고요. 경사가 급하고요. 종상화산이라고 했고 제주 삼방산입니다. 채울 수 있겠죠? 자, 유문암질은 점성이 크대요. 그럼 이 카테고리를 채워볼게요. 점성이 크면 이런 거죠. 그냥 물이 있고요. 딸기잼이 있다고 볼게요. 어떤 게 더 점성이 커요? 딸기잼이 훨씬 점성이 크죠. 딸기잼에 왠지 이렇게 맹글맹글한 봉송봉송한 요 기포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물보다는 점성이 큰 딸기잼이 기포를 훨씬 많이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가스 함량을 기억하시면 돼요. 점성이 크면 가스 함량 혹은
휘발성 기체의 양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출할까? 이런 거지. 얘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선생님이 탄산음료도 설명한 것처럼 하나는 좀 기포가 빠져나간 사이다고 하나는 새 사이다. 이렇게 명칭을 얘기를 해도 되나? 뭐 이렇게 특정 탄산음료로 급하게 고칠게요. 이걸 똑같은 강도로 흔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뚜껑을 딱 땄을 때 어떤 게 빵 하고 터질까? 가스가 많이 함량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점성이 크고 가스 함량이 큰 유무남질이 훨씬 격렬하게 화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성이 작은 현무암질은요, 가스 함량이 적고요, 조용히 분출을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둘, 세 개의 카테고리를 끝냈어요. 마지막 온도는요, 현무암질이 더 높답니다. 왜 그런지 현무암질, 사실은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무암질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건 지구과학 2에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만 기억할게요. 온도는 현무암질이 더 높습니다. 선생님이 큰 값만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큰 값들 그리고 카테고리를 엮어서 4개의 큰 연결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화산체의 경사, 앞서 그림에서 선생님이 정리해 드렸죠. 순상보다는 성층이 경사가 가파르고 성층보다는 종상이 경사가 가파르다. 오케이? 이게 제일 메인이랍니다. 지금도 출제돼요. 예전만큼 이렇게 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뭐 지질 제외로 언급이 되든 다양한 형태로 출제될 때 여전히 출제는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신에서는 이대로 출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용암의 성질에 따른 화산체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화산 파트 마지막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전 세계의 화산 활동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사실 지진이 발생하는 걸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쉬운데 우리 교재에 화산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볼게요. 선생님 질문을 할게요. 전 세계에서 화산이 발생하는 것은 고루 분포합니까? 아니야. 어디만 생각해도 될까? 우리나라와 일본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도 과거에 화산 활동이 있었긴 한데 지금 현재 비행기로 2시간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 일본 화산 활동이 나타나. 근데 우리는 아직 화산 활동이 빵 터지진 않고 있잖아요. 그쵸? 네. 화산 활동은요, 모든 지역에 고루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분포합니다. 그리고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쭉 연결하면요, 이렇게 연결하면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띠 대자를 써서 화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런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 선생님이 지금 쭉 체크한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환태평양 화산대가 됩니다. 선생님 화산대 글자 생략할게요. 또 하나 체크해 드릴까요? 하나는 어디냐면 이런 거야. 지중해부터 해서 알프스 히말라야까지 해서 인도네시아까지 쭉 선생님 대략적으로 체크를 할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라고 합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가 대서양 바다거든요. 대서양 바다 가운데 쪽부터 해서 이렇게 동태평양, 태평양 동쪽부터 해서 쭉 인도양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몇 개 없는 걸 크게 연결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령 화산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의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하는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 3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죠? 가장 활발한 지역이 환태평양, 태평양 바다거든요.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불의 고리라고 얘기하죠. 화산 활동이 활발해서 환태평양 화산대가 전 세계 화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불의 고리. 얼마나 요란벅적하며 여기에 일본도 있죠. 기억해 두세요. 화산대의 분포. 됐나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화산 내용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다음 이제 지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진이 뭐예요? 지진이 뭔가요? 이런 거야. 어떤 지층이 있을 때 이 지층이 계속 힘을 받게 됩니다. 압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에너지가 이제 견딜 수 있을 만큼은 차곡차곡 누적이 돼요. 어느 순간 견디지 못하고 지층이 툭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에너지가 사방으로 파동의 형태로 쫙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파동의 형태로 쫙 퍼져나갈 때 땅을 흔들겠죠. 이것을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여기 선생님이 지진을 정의할 때 언급된 지진이 주로 발생하는 원인 벌써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층이 뚝 끊어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단층. 그래서 지진 발생 1번 확률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단층성 지진이라고 얘기해요. 지층이 끊어질 때 지진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화산성 지진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죠. 지구 내부에 있던 마그마가 분출하려고 올라와. 지표 부근으로. 어떡할까? 우르르 쾅쾅 나겠죠. 화산은 분출할 때 황상 지진을 동반한답니다. 뉘앙스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서 항상 화산 활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산이 분출할 때는 항상 지진이 나타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외의 이유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지진의 원인이 단층과 화산 폭발이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됐나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관측을 위해서 좀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 대한 명칭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거죠. 진원과 진앙이라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지진이 발생한 그 근원이라고 해서 진원이라고 하고요. 진원은 지구 내부의 한 지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매번 이 지구 내부의 한 지점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더 주 의미가 있는 지점을 체크를 합니다. 진원에서 수직으로 올려서 지표상에 위치한 점, 이걸 진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신에서는 뭐 가로놓기 이런 걸로 진원, 진앙을 물어봐요. 당연히.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지구 내부의 지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진앙. 이러면 땡! 틀리는 거지. 그래서 내신에서는 진원과 진앙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지구과학 1에서는 진원과 진앙을 크게 구별 없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슨 의미인지는 선생님이 진원거리 그리고 진앙거리를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됐나요? 자, 그럼 선생님 지금까지 뭐뭐 했죠? 지진은 왜 발생하는가? 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진 발생 지점과 또 진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체크했죠. 또 하나 볼게요. 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표라고 할게요. 이게 지표면 지진이 발생한 이 깊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원의 깊이라고 얘기해요. 진원의 깊이. 뭐 진원의 깊이는 상대적일 거 아니에요. 진원의 깊이가 뭐 얕다, 더 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준을 세워놓은 겁니다. 100km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것보다 지하 얕은 곳에서 발생하면 얕을 천자를 써서 천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100km보다 더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가 이것을 깊을 심자를 써서 심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교재에는 중발도 있다고요? 네, 사실 그래요. 0에서부터 70km, 70에서 단위 생략할게요. 300. 뭐 300에서 더 깊이 이렇게 해서 천발, 중발, 신발로 나눠 놨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 문제를 풀거나 수능에도 범례로 천발, 중발, 신발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지. 100km는 신발인가 중발인가는 묻지 않는다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큰 의미가 없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99km는 혹은 101km는 천발이냐 신발이냐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아, 100 기준으로 했을 때 100보다 더 깊으면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도 큰 무리수가 없구나. 이게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원의 깊이도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뭐냐면 선생님 이런 말을 했어요. 지진이 꽝 하고 발생을 해요. 땅이 흔들려요. 그 전에 뭐라고 했죠? 에너지가 누적되었다가 이 에너지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뭐 지층이 툭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어떤 형태로 퍼져나간다고 했죠? 파동. 그럼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파동이니까 무슨 파일까? 네, 잘하셨어요. 지진파가 되겠죠. 사실 지진 파트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 개념입니다. 지진파의 성격 하나랑요. 그 다음에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제일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지진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거예요. 자, 우선 요거부터 볼게요. 지진파는요, P파, S파, L파가 있습니다. 사실 L파도 더 세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린 거기까지 하지 않아요. P, S, L까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이런 거죠. P, S, L이 모두 지진파랍니다. 지진이 빵 하고 터져서 나타나는 지진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P, S를 우리가 바디 웨이브라고 얘기를 해요. 뭐 실체파라고도 얘기합니다. 실체파. 실체파. 즉 지구 내부에서 발생을 해요. 즉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파들이죠. 그런데 이 PS파가 지표 부근으로 오면 표면파가 됩니다. 표면파. 이 표면파가 바로 뭐냐면 L파가 되는 거예요. 또한 속도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뭐 사실 속도는 P파가 가장 빠르고요. 두 번째 S파, 세 번째가 L파입니다. 속도는 8km/843이에요. 네. 숫자를 외울 필요 없겠죠. 당연히 P파가 가장 빠르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이 P파가 바로 가장 빠르다의 약자예요. 프라이머리에서 P를 따온 거예요. S는 짐작할 수 있죠. 세컨더리. L은 이러면 이제 여러분 라스트 이러는데 아니야. 롱 웨이브입니다. 롱 웨이브. 그래서 P, S, L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속도. P파가 가장 빠릅니다. 그럼 다른 표현을 써볼까요? 속도가 가장 빠르니까 지금 P, S, L파를 봤을 때 지진 관측소에 제일 먼저 도달하는 파는 제일 속도가 빠른 P파가 되겠죠. 됐나요? 그런데 진폭은 속도와 다르답니다. 순위가 L파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S파, 그 다음에 P파가 됩니다. 진폭은 이런 느낌이야. 지진이 흔들리는 정도로 결정할 수가 있죠. 즉 진폭과 P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진폭이 클수록 P가 큰 거예요. 그래서 P에도 L파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 위에 그림은 뭐예요? 네, 요거 바로 P파와 S파가 뭐라고 했죠? 파동이라고 했죠? 파동의 성격을 정의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물리를 좀 겸하시면 이게 좀 쉬우실 텐데 그렇지 않으니 우선 선생님 볼게요. P파를 보면요. 파의 진행 방향과 입자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송충이 있죠. 몸을 이렇게 앞으로 뺐다가 뒤로 뺐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송충이. 그 움직임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래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파의 진행 방향인데 이번엔 진동 방향이 진행 방향과 서로 수직 관계를 가져요. 이 경우에는 수직 관계를 가진다. 이런 파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횡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류가 이렇게 되는 거야. 파동이 있는데 파동에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에 따라서 종파와 횡파로 나누는데요. P파는 종파에 포함이 되고요. S파는 횡파에 포함된다. 네, 종파와 횡파가 더 큰 분류입니다. 파의 종류죠. 그래서 우리가 P파를 종파, S파를 횡파, L파를 표면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고등학교 지구과학 1 수준에서 실체파라는 표현은 많이 쓰진 않아요. 당연히 지구과학 2에서는 많이 씁니다. 왜? 지구과학 2에서는 이 지진파의 속도 분석으로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이라든지 상태를 결정하는 걸 중요하게 공부를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하지 않으니까. 됐죠? 자, 이렇게 선생님 지진파를 살펴보았는데요. 방금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속도 제일 빨라요. 그래서 지진 관측소에 P파가 제일 먼저 도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그림 볼게요. 지진파의 관측. 지진이 발생을 한 거야. 이 지진파에 지진파가 도착을 해서 기록을 남긴 겁니다. 우리가 이게 지진파의 이 지진 기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혹은 지진 기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기상이 뭐냐 이런 걸 시험 문제 내지는 않는데 용어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지진 기록, 지진 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아볼 게 있습니다. 1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지진 관측소에 제일 먼저 도착한 파는요. 요거죠. 뭘까? P파입니다. 1번으로 도착한 게 P파. 두 번째로 도착한 게 진폭을 달리하는 S파고요.
세 번째로 도착한 건요. 네, 바로 표면파. 이게 말로 뭘까요? L파라고 할 수 있겠죠. L파가 바로 표면파니까. 첫 번째 정리됐나요? 두 번째 볼게요. 또 복습. 진폭을 보세요. 아, 도착은 P파가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진폭은 어떤 게 제일 크지? P보다는 S보다는 L파. 다시 말해서 표면파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폭이 크면 무엇도 크다. 그렇죠. P의 정도도 더 크겠구나. 다시 한번 복습. 여기까지는 앞서 했던 내용이에요. 앞서 표로 정리한 걸 지진기사에서 다시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완전 중요해. P파가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S파가 도착했습니다. 그럼 요 사이의 간격은 뭘까요? 네,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한 시간의 간격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PSC라고 얘기합니다. 용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 PSC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자, PSC가 길면요. 진원거리 혹은 진앙거리가 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선생님, 앞서 진원과 진앙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개념은 정리하되 주가 원에서 진앙, 진원을 크게 구별 없이 씁니다. 그 말은 진원거리, 진앙거리도 크게 구별 없이 쓸 거예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표면이고요. 지진이 꽝 하고 발생을 했어요. 여기 어떤 관측소가 있다고 합시다. 관측소. 그럼 앞서 정리했던 것들 볼게요. 여기가 진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진원에서 수직으로 오른 지표상의 지점, 이게 바로 진앙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거죠. 이 깊이는 내 진원의 깊이가 됩니다. 그리고 관측소까지 여기 거리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앙거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진원, 여기서부터 이 거리는요. 네, 바로 뭐 우리가 진원거리 이런 표현을 쓰겠죠. 그런데 뭐라고? 우리가 진앙, 진원을 큰 구별 없이 쓰기 때문에 지구와 원에서는 진앙거리, 진원거리 차이를 두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구학 2로 가면 진원거리, 진앙거리 구하는 게 완전 달라지거든요. 원에서는 이 정도만. 오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물어봅니다. PSC가 길어질수록 진원 혹은 진앙까지 거리 멀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지진의 세기입니다. 자, 관측소를 이제 두 개를 줄게요. 1번 관측소, 2번 관측소 이렇게 둘게요. 질문. 뭐 진원이든 진앙이든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거리가 가까운 관측소는 1번이겠죠. 먼 관측소는 2번일 겁니다. 그럼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이게 관측소가 아니라 어떤 그냥 주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1번 주택과 2번 주택에서 창문이라도 하나 더 깨진 것이, 다시 말해서 피해 정도가 더 큰 것은 어딜까요? 1번이 되겠죠. 창문이 하나 깨졌으면 3개 깨졌을 거예요.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피해 정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 선생님이 피해 정도는 무엇을 결정한다고 했죠? 지진파 정리할 때 진폭이 결정하죠. 즉,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폭이나 피해 정도로 지진이 강하다, 약하다를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죠? 지진이라고 하는 건 누적된 에너지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방으로 팡 퍼져나가는 상태라고 그랬어. 그럼 에너지는 동일하겠죠. 동일한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정도의 차이라고. 즉,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방출되는 총 에너지량, 총 에너지의 양으로 지진의 세기를 결정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규모라고 얘기합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건데요. 총 에너지는 동일한 지진이라면 어디서나 똑같겠죠. 네, 규모는 거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도는 피해 정도잖아요. 진폭이잖아. 따라서 거리의 영향을 받겠죠. 물론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친다면. 그래서 앞서 그림 1번 관측, 2번 관측 혹은 1번 주택, 2번 주택에서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진도와 규모를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규모는요. 1번이 큰가 2번이 큰가 동일한 지진이라면 1번, 2번이 같습니다. 그런데 진도는 어떠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1번이 거리가 더 가까우므로 2번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진의 세기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표현된다? 거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때 뭐 지층의 구조라든지 암석의 성분 모두 동일합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진도는 거리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제 편법인데 똑같은 하나의 지진을 얘기를 할 때 규모 뒤에 서술어로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동일한 지진에 한해서는. 왜? 총 에너지의 양으로 지진의 세기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됐나요? 선생님이 지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진도와 규모, 그리고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지진파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에는 막 이렇게 같이 나왔었죠. 지금도 내신에서는 충분히 두 가지를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뭘 정리하면 되냐면 지진대 앞서 했던 어떤 곳과 같은 맥락일까? 화산대와 동일하겠죠. 자, 똑같은 질문 던질게요. 전 세계의 지진은 죄송합니다. 전 세계 지진은 고르게 분포한다. 아니겠죠? 자, 전 세계 지진도 특정 지역의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합니다. 그래서 지진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지진대를 선생님 써드릴게요. 환태평양 지진대고요. 지진대란 글자 생략. 그리고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또 있습니다. 해령 지진대. 질문 들어야 되죠. 아니 선생님, 앞서 화산대 할 때도 환태평양, 알프스, 히말라야, 해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진대도 이래요. 네, 전 세계 지진대와 화산대는요 거의 일치합니다.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자, 어떤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그 뉘앙스를 이해할 거냐면, 자, 지진대와 화산대.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헷갈리네나? 전 세계 지진이 분포하는 지역과 전 세계 화산이 분포하는 지역, 발생 지역, 어디가 더 넓을까요? 지진입니다. 왜 그럴까? 화산이 발생할 때는 항상 지진이 동반해. 앞서 본 그림에서 화산대라고 찍힌 모든 지역은 지진이 발생을 할 거예요. 하지만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서 모두 화산활동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화산대보다는 지진대가 더 넓고요. 그리고 이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지진대와 화산대가 항상 일치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거의 일치해요. 기억해 두세요. 전 세계 지진대와 무엇은? 화산대는요, 환태평양, 알프스, 히말라야, 해령입니다. 지진 역시 환태평양, 알프스, 히말라야, 해령 중에서 환태평양에서 가장 요란벅적해요. 전 세계 대부분의 지진과 화산은 환태평양에서 나타납니다. 태평양을 둥글게 둘러싼.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자, 우리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선생님이 본질에 충실했어. 그런데 곧 공부할 판의 경계에서는 전 세계 지진과 화산은 주로 어디서 발생을 하는가 1번으로 공부할 거고요. 조금만 더 공부하면 또 지질 재해를 공부를 할 거예요. 당연히 지진과 화산이 나타나면 재해가 엄청나겠죠. 인명재산피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런 지질 재해를 관점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그때 지금 한 내용들이 속속속속 활용이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하세요. 전 세계 지진대 화산대가 환태평양, 알프스, 히말라야, 해령이라는 것. 이들이 고스란히 판구조론이라는 하는 개념에서 다시 언급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오늘 생동하는 지구 대단호 첫 번째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해봐야 될까? 핵심 정리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공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두 내용은 화산과 관련된 거예요. 화산 분출물, 화산가스 수증기,
화산 세설물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화산재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암의 성격, 바로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죠. 용암의 성질과 화산재의 형태는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모두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큰 값들만 기억하셔 보겠습니다. 현무암질에서는 유동성과 온도가 큰 값을 가지고요. 유문암질에서는 SiO2 함량과 점성이 큰 값을 가집니다. 이것만 끝나면 안 되겠죠. 유동성과 여러분이 관련하셔서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경사는 어떠하고 화산재는 어떠하고 대표적인 예가 어떠한가 네 가지 쫙 떠올리셔야 되고요. 점성과 관련해서 가스 함량이 어떠하고 그래서 어떤 화산활동, 즉 격렬하게 분출하느냐 아니면 조용히 분출하느냐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진과 관련해서 선생님 또 두 가지 정리를 해드렸네요. 지진파의 종류는요. PSL, 속도 가장 빠른 거 프라이머리 P고요. 그 다음에 지진 기록, PSC가 의미하는 것은 진앙의 거리에 관한 정보를 준다는 거. 그 다음에 규모와 진도 분명히 구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시험에는, 내신 시험에는 꼭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판 구조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진대와 화산대 공통적으로 환태평양, 알프스, 히말라야, 해령 기억해 두시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신 기초문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신 기초문제 교재 101페이지에 있는 1, 2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는요. 선생님이 글로 설명했던 화산 활동으로 발생하는 세 종류의 화산 분출물을 나타낸 거래요. 아시겠어요? 뭘까? 첫 번째 그림이 바로 화산가스입니다. 화산가스고요. 사실 여러분 가나를 잘 모르시겠죠. 조금 더 먼지구름 같이 보이는 게 바로 화산 쇠설물이에요. 화산 쇠설물. 주로 화산 쇠설물 하면 화산재를 많이 언급하죠, 우리가.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해서 유럽 항공대란 일어났던 장면 보셨어요? 뉴스로 엄청나게 보여줬는데 그때 이제 화산재가 우리가 앞에서 기권 분류 공부했던 것처럼 성층고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편서풍을 타고 아이슬란드에서 유럽 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유럽 항공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 화산 쇠설물 중에 화산재 보여주고 있고요. 다는요, 용암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요 내용에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요. 첫 번째, 가의 대부분은 수증기다.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해. 여러분 화산가스 중에 제일 많은 걸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황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증기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원시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미행성 충돌로 엄청나게 많은 화산활동이 있었고요. 그 화산활동 결과 지구가 냉각기에 돌입하면 그 화산활동 때 분출했던 수증기들이 응결을 해죠. 그래서 그 응결에서 거기서 비가 내려서 바다를 만들었다니까.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수증기입니다. H2 완전 중요해요. 여러분 실수 제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나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된다. 일단 틀린 설명. 지구온난화에 가끔 언급이 됐죠. 느낌은 오죠. 자, 지구온난화는 기온이 높아지는 걸까요? 낮아지는 걸까요? 지구 기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화산재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입자가 굉장히 작아. 하늘이 오래 떠 있어요. 이런 거지. 하늘에 햇빛을 차단하는 하나의 막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산재가 많이 분출되면, 그래서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얇은 막을 형성하면요, 지구 기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앞서 그림 한번 봤었던 필리핀의 피나투 화산이 폭발했을 때는 전체 기온이, 평균 기온이 그 다음 해까지 한 0.5도, 6도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평균이 0.5에서 6 떨어졌다 그러면. 그래서 2번 틀린 설명. 정답은 2번 나왔고요. 3번 볼게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나는 구별할 수 있다. 화산 시설물의 입자 크기에 따라 구별했죠. 4번. 다는 화학 성분에 따라서 화산 분출 시 온도의 차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SiO2 함량, 화학 성분 시 온도 차이가 있다. 무슨 말이냐? 성분이 작은 게 있고 성분이 많은 게 있었죠.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이 있는데요. 온도 어땠죠? 온도는 현무암질이 더 높았죠. 이 말을 어렵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화학 성분에 따라 SiO2 함량에 따라, 다시 말해서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은 온도 차가 나타난다. 즉 현무암질 온도가 더 높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4번 옳은 설명이고요. 5번. 화산 분출물은 기체, 액체, 고체로 구분할 수가 있다. 기체, 고체,
액체. 오케이? 따라서 정답 2번 마무리해 드렸고요.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 기상을 나타낸 것이다. 쉬운 말로 할게요. 지진 관측소의 지진 기록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진폭이 다른 거 확인되죠? 제일 먼저 도착한 게 친절하게 무슨 파? P파라고 했고요. 진폭이 커지면서 두 번째로 도착한 게 S파고요. 진폭이 제일 크면서 제일 마지막에 도착한 게 L파입니다. 그럼 피해는요? 네, P보다는 S가, S보다는 L이 피해가 어떠하다? 더 크겠구나. 진폭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가 나와 있어. A는 P파가 도착해서 S파가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네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A를 바로 우리가 PSC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PSC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PSC가 우리에게 진원 혹은 진화에 관한 정보를 주는데 PSC가 길수록 진원 거리는 어떠하다? 진원 거리가 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그럼 선생님이 자료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정리했습니다. 내용 볼게요. 자, 1번. 지진 발생 시각은 P파 도달 시각이다? 에이, 잘 생각을 해봐. 지진이 꽝 하고 발생을 하고 지진파가 사방으로 쭉 전달되고 그 전달된 지진파를 지금 현재 관측소에서 이때, 이 시점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럼 지진 발생 시간을 현재 선생님 체크하는 P파가 도달하는 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얼마가 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P파가 도달할 이전에 발생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린 설명이고요. 2번. 진앙에서 멀어질수록 A의 간격 짧아진다. 진원 혹은 진앙 거리가 멀수록 PSC A가 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린 설명이고요. 3번. S파가 도달한 이후에 지면의 흔들림이 가장 크다. 아니죠. 진폭을 봤을 때 L파의 진폭이 가장 크므로 지면의 흔들림은 L파가 도착한 후 가장 컸겠죠. 그리고 피해도 컸을 겁니다. 3번도 해당 사항 없고요. 4번 볼게요. PSL파는 모두 지표를 따라서만 전달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PS파는 지구 내부도 통과하죠. 일반적으로 PS파가 L파로 바뀌어요. 지표면 부근으로 오게 되면. 뭐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지표만 따라서 아닙니다.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PS파, 실제파도 있습니다. 4번도 해당 사항 없고요. 5번. 기록된 지진 기상으로 진원까지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무엇을 확인하면? PSC를 구하면 되겠죠. 보세요. 진앙 거리 2번, 5번 진원 거리 구별 없이 썼죠. 선생님 말 믿어도 돼요. 시험에, 내신 시험에만 진원, 진앙, 빈칸 가로놓기 이런 것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16강 지각변동과 팡구조론 시간으로요. 팡구조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하나만 기억하고 꼭 오세요. 당연히 복습은 해야 되겠지만 화산대와 변동대 기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